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다이닝룸.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길고 호화로운 대리석 테이블 위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다. 이혼 서류다. 천명그룹의 안주인이자 이 집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신명희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위로 흩어졌다. 당장 서명해. 그녀의 맞은편에는 낡고 빛바랜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윤세리였다. 지난 5년간 이 집의 며느리이자 강지욱의 아내였던 여자. 그녀의 섬세한 손은 희미하게 세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어머님, 내까짓게 감히 아직도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는 개냐. 신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천박한 식당 접시닦기 출신 주제에 5년 전 아들 지욱이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신명희는 길길이 날뛰었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이 며느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난 5년간 세리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닌 무급 가정부처럼 살아야 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신명희가 경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우리 지욱이 이제 곧 서울 4대 가문 중 하나인 SJ그룹의 한채영 양과 약혼할 것이다. 두 그룹의 합병이 성공하면 우리 천명그룹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 1위로 올라서게 돼. 그런 우리 아들 옆자리에 너 같은 여자가 있어서야 되겠니? 세리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창가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지욱,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으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잔인한 말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야망이 그들의 사랑과 5년의 세월을 집어삼킨 것이다. 연마, 바로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다이닝룸으로 달려들어와 세리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딸 강다솜이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와 아빠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제야 지욱이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딸에게 말했다. 다솜아,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세리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아 다독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깊은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욱을 향해 물었다. 이게 당신의 뜻인가요, 강지욱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의 그 서늘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리는 테이블로 다가가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었다. 신명희와 지욱은 그녀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와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서류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윤세리, 그녀의 필체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5년간 자신의 유니폼과도 같았던 낡은 앞치마를 풀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깔끔하게 개어 자신이 방금 서명한 이혼 서류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마치 지난 5년간의 역할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가자, 우리 딸. 그녀는 다솜의 작은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잠깐. 지욱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지?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관대함을 과시하는 오만한 제스처였다.
세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 도움 없이도 내 딸과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테니까. 꽝! 저택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이닝 룸에는 지욱과 그의 어머니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들은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감쌌다. 패배자의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뿐. 지욱은 테이블 위에 놓인 단정하게 개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방금 버린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5년 전 그와의 결혼 생활은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차를 타고 평창동 저택을 빠져나오며 윤세례는 잠든 딸 다솜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시아의 경제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하는 전설적인 가문, 구구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녀. 그녀는 가문이 정해준 정략 결혼과 숨막히는 후계자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고아 윤세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망은 넘치지만 가진 것은 없던 대학원생 박지욱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남편 몰래 자신의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의 길을 닦아주었다. 3년 전 천명그룹이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지욱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세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그녀의 충실한 비서이자 구씨 가문의 그림자 집사인 예 비서였다. 플랜 A. 그녀의 짧은 암호명 하나의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을 위협하던 경쟁사는 원인 모를 세무조사와 오너리스크의 폭로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욱은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했고 세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언젠가 그가 자신만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평범한 아내로 살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만의 어리석은 꿈이었다. 회상이 끝나고 세리의 시선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차는 어느새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예, 비서가 차문을 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리는 잠든 다솜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5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미련을 저 멀리 평창동의 저택에 모두 버리고 온 후였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다솜이를 침실에 눕히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문의 후계자 윤세리의 목소리였다. 예 비서요. 네 아가씨. 플랜 B를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 시각 천명그룹의 회장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박지욱은 그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 스피커폰을 통해서는 약혼녀가 될 한채영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기야, 정말 축하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접시닫기도 쫓아냈으니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일 거야. SJ그룹과의 합병만 성사되면 자기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가 되는 거라고. 물론이지.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야, 채영씨. 지욱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의 인생에서 윤셀이라는 오점은 마침내 지워졌다. 그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데 방해가 되었던 족쇄는 이제 사라졌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무슨 일이야? SJ그룹의 한 회장님께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그룹과 진행하던 1조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방금 전 무기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욱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말도 안 돼.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은 마당에 이제 와서 중단이라니. 이유가 뭐야? 비서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대답했다.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사인 아시아 최대의 투자펀드 블랙 로터스에서 갑자기 투자 철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높은 분의 지시라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더 높은 분, 대한민국에서 SJ그룹과 천명그룹보다 더 높은 곳이 존재한단 말인가. 지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날아든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짐작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방금 전 자신이 내쫓은 힘없는 접시닦기,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리 만무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윤세리는 샤워를 마치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바닥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입었던 낡고 초라한 옷가지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다. 예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아가씨 천명과 SJ의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성공적으로 전달된 듯합니다. 세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 속에서 유독 어둡게 보이는 천명그룹의 본사 건물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예비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사형 선고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혼 후 며칠. 강지욱의 세상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었다. SJ그룹과의 1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여전히 원인 불명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였고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아 헤맸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시 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약혼 여인 한채영과 함께 서울의 상류층이 모두 모이는 서울 헤리티지 자선 갈라에 참석했다. 파티가 열리는 신라호텔의 영빈관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 셀러브리티들이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욱과 채영은 그 중심에서 위태로운 프로젝트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애써 여유로운 척 연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다. 윤세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의 목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부세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예 비서가 서 있었다. 장내에서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 사람이 소문으로만 듣던 구씨 가문의 상속녀인가? 말도 안 돼. 저렇게 아름다웠다고. 지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신명희와 한채영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자신들이 벌레처럼 내쫓았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들이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장 먼저 부정한 것은 한채연기였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신명희를 대동하고 일부러 세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교양 있는 척 비꼬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세리 씨 아니세요? 며칠 못 본 사이에 접시닦기에서 신데렐라라도 되셨나 봐요.
어느 대단한 분이 새로운 후원자시길래 이런 엄청난 목걸이를 다 하고 다니시고 채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세리의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세리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사치에 빠진 근본 없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 하지만 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아봐 주시니 영광이네요, 한채영 씨. 안목이 높으시군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채영이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세리의 시선은 천천히 채영의 목에 걸린 화려한 공작 모양의 목걸이로 향했다. 채영 씨 목걸이도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그라프의 한정판 피콕 에디션 맞죠? 구하기 힘든 물건인데 대단하시네요. 자신의 목걸이를 알아봐 주자 채영은 의기양양해졌다. 역시 알아보는군요.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구해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안타깝다는 듯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아쉽네요. 제가 알기로 진품은 저 공작 꼬리의 가장 작은 깃털 부분에 연전저 1캐럿짜리 희귀 핑크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어서 빛을 받을 때마다 희미한 분홍빛이 아른거려야 하거든요. 그녀는 채영의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이건 그냥 하얗게 빛나기만 하네요. 그래도 참 정교하게 잘 만든 가품이에요. 진품이랑 거의 똑같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귀부인들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채영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울의 모든 상류층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가짜 보석을 하고 나타났다는 수모.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진짜야. 채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동정과 조소가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신명희의 팔을 잡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강지욱은 그 모든 광경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가 5년간 무시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주얼리에 진품 여부를 한눈에 감별해냈다. 그가 쫓아낸 접시닦기가 서울 사교계의 여왕인 한채영을 단 몇 마디 말로 처참하게 짓밟아버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전의 소동은 없었다는 듯 서울시장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권위는 5년간 자신이 알던 윤세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SJ그룹과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여자. 강지욱의 가슴속에서 후회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아주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체 당신 누구야? 강지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굴욕 이후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세리라는 여자의 뒷조사에 매달렸다. 그의 아내였던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여자. 천명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윤세리의 과거는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는 5년 전 박지욱과 혼인신고를 하며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 이전의 기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라는 몇 줄의 행정서류가 전부였다. 학교 동창도 먼 친척도 그 어떤 과거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5년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말도 안 돼.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욱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 더 파고들어. 저 여자가 접시닦기로 일했다는 식당부터 살았다는 고시원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하지만 조사는 번번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관련 자료들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옥은 방향을 바꾸었다. 그녀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 자신을 공격했던 그 미지의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SJ그룹과의 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킨 투자펀드 블랙 로터스. 그는 그룹의 최고 해커팀을 동원해 블랙 로터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로 얽힌 거미줄을 몇 날 며칠에 걸쳐 파헤친 끝에 그들은 마침내 거미줄의 중심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블랙 로터스의 실소유주는 특정 개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가문이었다. 바로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알려진 구구씨 가문. 보고를 올리는 정보팀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구씨 가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벌 가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비밀스러운 혈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해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법이 없으며 그들의 자산은 국가 예산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4대 가문조차 그들 앞에서는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욱은 숨을 죽인 채 보고를 들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구씨 가문이 소유한 전 세계의 부동산 자원, 그리고 기업들의 리스트.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정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마지막 페이지에는 구씨 가문의 공식적인 족보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구씨 가문 제37대 마지막 직계 후계자 윤세리. 5년 전 가문의 승계를 거부하고 실종. 지욱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윤사리.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3년 전 1000명 그룹을 위협하던 경쟁사의 갑작스러운 몰락. SJ그룹 프로젝트의 미스터리한 중단.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당당함과 최고급 보석을 꿰뚫어 보던 안목. 그리고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예 비서의 정체불명의 권위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녀의 힘이었다. 지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지난 5년간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나 시키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게 내버려 뒀던 여자. 가짜 명품 가방을 던져주며 그녀의 사랑을 기만했던 여자.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결혼 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윤세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미소가 순종과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자신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포식자의 여유롭고도 무서운 미소처럼 보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잠자는 용의 굴 안에서 용의 수염을 뽑으며 불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회라는 감정은 이미 사치였다. 그의 온몸을 지배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킬 괴물을 깨워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강지욱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그는 밤낮으로 윤세리의 진짜 정체와 구씨 가문의 실체에 대해 파고들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의 영혼은 공포로 잠식되어 갔다.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히 이혼한 전 아내가 아니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보이지 않는 제국의 여왕이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다. 바로 서울의 실세 정치인인 박 의원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였다. 그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희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는 박 의원의 아내가 애타게 원하는 물건이었고 재계에서는 그 목걸이를 낙찰받는 자가 박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SJ그룹과의 프로젝트가 무산된 지금 지욱에게는 이 목걸이가 추락한 그의 위상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경매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장. 강지욱은 한채영과 함께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 경매를 위해 천명그룹의 비상자금까지 끌어모은 상태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목걸이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마침내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벨벳 쿠션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에 장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시작가 2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지욱은 다른 재벌 총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가격은 순식간에 40억을 넘어섰다. 52억 지욱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자금을 모두 걸고 외쳤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더 이상 따라올 자가 없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과 승리감이 떠올랐다. 경매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다. 50억 더 없으십니까? 50억의 낙찰.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서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및 300억.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예약석에 앉아있던 윤세리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마치 옆집 가게에서 껌이라도 사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가격을 불렀다. 장내는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50억에서 100억. 그것은 경매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강지욱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100억.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천명그룹의 1년 순이익과 맞먹는 돈이었다. 1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구씨 가문의 윤세리님께. 경매사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장내에서는 뒤늦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리는 예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갔다. 모두가 그녀가 목걸이를 받고 간단한 감사 인사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손에 넣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곧 저희 구씨 가문 재단에서 설립할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센터에 첫 번째 기금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 장내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의 자선 경매가 누군가의 더러운 뒷거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분들께 한 가지 안타까운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그토록 탐내시던 SJ그룹의 한태성 회장님과 오늘 이 경매를 주관하신 박 의원님 사이의 부정한 커넥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비서가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에 파일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SJ그룹의 비자금 장부였다. 수십억 원의 돈이 박 의원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박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다. 한채영은 거짓말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다. 강지욱은 자신의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썩은 거미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과 손을 잡으려 했고 그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 버렸다. 그의 재기는커녕 이제 그는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소란의 한가운데서 세리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그녀는 잿더미처럼 앉아있는 강지욱의 테이블 옆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세리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강지욱 씨. 그녀는 그의 귓가에 차가운 숨을 불어넣었다. 또 넣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되찾을 생각이니까. 세리는 그 말을 남기고 아름답지만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한 남자의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자선경매 사건 이후 강지욱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천명그룹은 박 의원과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주간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세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어째서? 내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절망과 마지막 남은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가 그녀를 찾아낸 곳은 뜻밖에도 그녀가 과거 접시 닦기로 일했던 허름한 식당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한부모 여성 가장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1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곳처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 뿌려주고 있었다. 지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아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여자.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세리스 씨.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세리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강지욱 씨.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소.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힘이 없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소? 우리가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은 거요. 그의 질문에 세리의 얼굴에 허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기요. 그녀가 나지막이 되물었다. 좋아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알려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사람의 텅 빈 목소리였다. 당신 어머니가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지난 5년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막아준 적 있나요? 당신 동생이 내 앞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당신의 애인을 새언니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당신이 내 돈으로 산 가짜 명품 가방을 던져주며 나를 기만할 때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지욱 씨. 내 딸 당신 딸이 상한 음식을 먹고 죽어가던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죠?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 그의 마지막 남은 방어막을 산산조각 냈다. 당신은 당신 딸이 사경을 헤매던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여자의 아들. 무릎에 난 작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었으니까. 쿵! 지욱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그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세리는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도 증오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불쌍한 타인일 뿐이었다. 너무 늦었어요, 강지욱 씨.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5년 전 당신이 내 딸을 버렸던 그 병원 복도에서 이미 죽었으니까요. 2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식당을 떠나려 했다. 그때 지욱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가 다 갚을게. 평생 당신과 다솜이에게 속죄하며 살게. 세리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속죄.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속죄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말했다. 하지만 다솜이는 당신 딸입니다.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권리는 내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내 비서의 감시하에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죠.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아빠를 찾을지도 모르는 내 딸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지욱은 텅 빈 식당 바닥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 오열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처절한 후회는 하지만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기나긴 속죄의 시간이 될 터였다. 그가 스스로 걷어찬 행복의 조각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평생을 그리워해야 하는 잔인한 형벌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후회를 더욱 깊게 파고드는 독이 되기도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지욱은 천천히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삶에 익숙해져 갔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약속된 2시간 동안 딸 다솜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서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는 서툴게나마 다가서려 노력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그는 조금씩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의 삶에서 부와 명예는 사라졌지만 딸아이의 작은 웃음소리 하나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위태롭고 소중한 평화는 복수심에 눈이 먼 악마에 의해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한채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패 스캔들로 구속되었고 SJ그룹은 파산했으며 그녀 자신은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세리라는 이름, 석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윤세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를 자신과 똑같은 지옥으로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범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서울 변두리에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신명희를 찾아냈다. 아들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신명희는 며느리였던 세리에 대한 증오심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어머님 이대로 평생 시궁창에서 사실 건가요? 채영이 독사처럼 속삭였다.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요. 윤세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카드. 바로 그 아이 강다솜이에요. 두 여자의 눈에 같은 종류의 광기가 번뜩였다. 다솜이와 지욱의 원래 만남이 있던 날. 약속 장소는 아이들이 많은 서울숲 공원이었다. 지욱은 서툴게 아이와 연을 날리며 모처럼 아빠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예 비서의 감시가 있었지만 그들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부러 시비를 걸며 싸움을 일으켰다. 예 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들을 제지하는 사이 또 다른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든 채 달려오다 실수로 지욱의 옷에 아이스크림을 쏟았다. 그 짧은 혼란의 틈.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재빨리 다솜이를 낚아채 차 안으로 사라졌다. 한채연기였다. 나솜아. 지욱이 뒤늦게 소리치며 차를 쫓아갔지만 배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절망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같은 시각 청아그룹 회장실. 세리는 보고를 받다 말고 가슴에 불길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윤세리.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되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채영기였다. 내 딸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아주 귀엽더군. 세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놔 윤세리. 구씨 가문의 회장 자리, 내 모든 재산. 전부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각서를 써.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 네 딸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할 거야. 그녀는 돈이 아니라 세리의 완전한 파멸을 원했다. 내 딸 목소리라도 들려줘.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솜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디덕. 그 순간 세리의 이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녀가 쥐고 있던 휴대폰이 그녀의 악력에 의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지난 몇 달간 찾아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재계의 여왕 구씨 가문의 냉철한 후계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어미 사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부서진 휴대폰을 든 채 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지옥의 울림처럼 들렸다. 예비세요. 내 아가씨. 가문의 금오위를 소집해요. 예 비서의 숨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금오위. 그들은 구씨 가문의 천년 역사를 지켜온 전설 속의 그림자 무사들이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피의 숙청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채영과 신명이 그 두 년과 관련된 모든 자들의 위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대령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하늘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핏빛 분노였다. 내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너희들은 존재하는 모든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윤세리의 분노가 깨어나는 순간 아시아에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한남동 구씨 가문의 비밀 벙커.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그곳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대한민국의 모든 통신망과 CCTV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예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휘센터 전체를 울렸다. 아가씨의 명령이다. 지금부터 구씨 가문의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한다. 목표는 한채영과 신명희 그리고 그 배후 세력 2시간 내로 다솜 아가씨의 위치를 확보한다. 수십 명의 최고 분석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정보기관을 초월하는 구씨 가문의 정보력을 이용해 서울의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한채영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 그녀가 인출한 현금의 흐름 그녀와 접촉한 모든 전과자들의 동선. 거대한 그물망이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향해 촘촘하게 펼쳐졌다. 동시에 구씨 가문의 심장부에서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금오위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구씨 가문의 천년 역사를 지켜온 그림자 무사들이었다. 현대적인 전술 장비로 무장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도 같았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가문의 후계자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한편 강지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사적인 추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이혼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인맥을 총동원해 경찰과 흥신소를 닥달했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만약 다솜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한채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정확히 1시간 50분 후 비서가 세리에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아가씨. 경기도 파주시에
한 버려진 화학 공장입니다. 한채영과 신명희, 그리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 6명이 아가씨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금호위는 5분 전 공장 방형 1km 내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조하. 세리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나도 가지. 내 딸은 내 손으로 되찾을 거야. 버려진 화학 공장. 녹슨 철문 안에서는 한채영과 신명희의 초조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윤세리 그년이 설마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야? 신명희가 불안한 듯 소리쳤다. 닥치세요, 어머님. 채영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당신 아들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발 뺄 생각 마세요. 우린 한 배를 탔다고요. 그녀들의 발치에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다솜이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치라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의 두꺼운 철문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문 밖의 어둠 속에서 검은 전술복을 입은 금호위 대원들이 소리 없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맹수와도 같았다. 용병들이 미쳐 총을 들기도 전에 그들은 연기처럼 다가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제압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소음이 멎은 공장의 입구로 윤세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과도 같은 후광을 만들어냈다. 한채영과 신명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리는 그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엄마, 다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왔어.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간신히 얻어낸 단서를 따라 미친 듯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며 비장한 얼굴로 공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평생을 바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최정계 부대 그들에게 둘러싸여 쥐새끼처럼 떨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한채영. 그리고 그 중심에서 딸 아이를 안은 채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자신의 전아내 윤세리.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5년간 함께 살았던 여자는 평범한 접시닦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속한 세계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것을. 세리는 아이를 안은 채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잠시 가지고 놀았던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의 후회와 사랑은 그녀의 거대한 세계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강지욱은 텅 빈 공장 입구에 서서 아내와 딸의 모습을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공장 안의 모든 소란이 멎고 절대적인 정적이 내려앉았다. 윤세리는 딸 다솜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머리카락과 뺨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이의 떨림이 잦아들자 그녀는 다솜이를 옛 비서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2명의 원흉과 마주 섰다. 살려주세요. 며느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신명희였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만만한 접시닦기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세리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나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 나는 단 하나도 잊지 않았어.
당신이 내 딸에게 상한 음식을 먹여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던 그날도. 하지만 당신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시시한 복수겠지. 세리는 비서에게 턱짓했다. 저 여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태어난 시골 마을의 가장 낡은 흙집으로 돌려보내.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명의 지인도 없이. 평생 그곳에서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 속에서 당신의 어리석은 아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곱씹으며 외롭게 죽어가도록. 안 돼,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신명희의 처절한 비명은 금호위 대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공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한채연기였다. 그녀는 신명희처럼 비굴하게 용서를 비는 대신 도끼 가득한 눈으로 세리를 노려보며 발악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윤세리, 넌 결국 강지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세리가 차갑게 비웃었다. 너 같은 여자에게 노란한 남자의 사랑 따위, 이제 나에겐 쓰레기만도 못해. 너에게는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예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의 범죄 기록들을 하나씩 읊었다. 아동 납치 및 살인 미수 SJ그룹, 분식 회계 및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자금 리스트. 한채영 씨, 당신은 아마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겁니다. 내가 우리 구씨 가문이 그렇게 만들 거니까. 채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세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금호위 대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씨 가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그녀가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공장 안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세리 다솜, 그리고 입구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지욱.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리씨.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우리 딸을 구해줘서. 세리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그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오직 텅 빈 공허함뿐이었다. 당신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게 용서를 빌 자격도 없어. 고맙다는 말을 할 자격은 더더욱 없고. 그녀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당신은 벌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강지욱 씨,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은 감옥도 파산도 아니야. 당신에게 내리는 진짜 벌은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사는 것, 그것뿐이야. 당신이 버린 아내가 누구였는지, 당신이 놓친 행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떠올리며 고통받는 것, 그게 당신의 지옥이 될 거야.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솜이를 만날 권리. 당신은 오늘부로 그 권리도 박탈당했어. 당신은 당신 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빠로서의 자격을 당신 스스로 버린 거야. 그 말은 지욱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짓밟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리는 다솜의 손을 잡았다. 예 비서가 그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딸과 함께 채 올랐다. 차가 소리 없이 공장을 빠져나갔다. 강지욱은 텅 비고 고요하고 어두운 공장 안에 홀로 남겨졌다. 금호위 대원들도 소음도 빛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깨진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아내도 딸도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등 뒤로 길고 어두운 후회의 그림자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1년 후 봄, 강지욱은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꽃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굳은 살이 박인 손.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 묵묵히 꽃을 가꾸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지갑 속의 고이, 간직한 딸 다솜이의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뿐이었다. 같은 시간 서울의 중심, 윤세리는 청아그룹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섰다. 그녀는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으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존재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딸 다솜이의 방에서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뒤 다솜이의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의 목마를 타고 웃고 소리치며 달렸다. 다솜이는 그 모습을 텅 빈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아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지만 그 작은 뒷모습은 수만 마디 말보다도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빠가 그립다고. 그날 밤 세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보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예비서에게 강지욱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재회했다. 1년 만에 마주한 지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오만함과 야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와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세운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리가 차갑게 말했다. 내 딸 다솜이를 위해서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지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솜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천명그룹의 회장님이나 잘나가는 사업가가 아닌 그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평범한 아빠가요.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이나 지위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빠로서 다솜이의 삶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고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고 아이가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것.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그에게 내려진 또 다른 형태의 하지만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지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이 정도의 자비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주말의 놀이공원, 다솜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커다란 솜사탕이 들려 있었다. 지욱의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리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이 흘렀고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삐걱거리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처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의 제국을 이끄는 여왕이었고, 그리고 한 남자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을 내미는 지욱과 그 옆에서 제잘거리는 다솜이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계절은 가고
이제 그들의 인생에 서툴지만 따뜻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오고 있었다.